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매달리지 않는 삶의 즐거움 2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매달리지 않는 삶의 즐거움. 삶이 엮어내는 테피스트리. 어린 시절 내가 어머니께 늘 들려달라고 조르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도 그리스 신화나 이솝우화도 안드레센의 동화도 아니었다. 내가 좋아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난 이야기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 엘리라는 이름의 처녀였던 내 어머니는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의 고향에 머물면서 그동안의 적십자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친한 친구가 아테네 근교에 있는 시골 마을을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어머니가 쉬면서 기력도 회복하고 삶의 즐거움도 다시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리하여 시골에 내려간 어느 멋진 여름날 저녁, 어머니와 몇 명의 아가씨들은 산책 겸 단골 호텔의 카페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난초 뿌리로 풍미를 더한 그리스의 유명한 아이스크림 카이마키를 먹기 위해서였다. 아가씨들은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걸어갔다. 저녁 공기에는 제스민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지나치는 시골집들의 벽에는 옅은 자줏빛 등나무들이 커튼처럼 걸려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 점령이 풀리자 찾아온 이 자유를 만끽하느라 웃고 떠들던 아가씨들은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년들은 길가의 나지막한 담벼락에 올라앉아 담배를 피우며 느긋한 여름 저녁을 즐기는 중이었다. 아가씨들 중 한 명이 청년들에게 호텔로 가는 길을 묻자 청년들은 그리스 남자라면 의뢰 그렇듯 모셔다 드리죠 라고 답했다. 그래서 아가씨들과 청년들은 다 함께 호텔까지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는 코스타스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버지도 있었다. 크림이 듬뿍 들어있는 풍부한 질감의 카이마키가 접시에 담겨 나오고 잔들이 채워지자 피할 수 없는 어떤 인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한번 시작된 대화는 몇 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독일 점령기에 저항 세력을 지지하는 지하신문을 발간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밤 독일 군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부술 듯이 문을 두드리고는 아버지를 체포해 갔다. 아버지는 곧 아테네 외곽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후 독일로 이송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1년 반 동안 그곳에 억류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수용소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쓰고 있던 책 덕분이었다고 했다. 종이를 지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수용소에서 아버지는 현대 그리스의 이상향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으로 써내려갔다. 밤이 되면 좁은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 한 줄 한 줄 그 책을 편집해 나감으로써 정신과 영혼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산 위에 마련된 최전선의 간이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돌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집안의 유대인 가족들을 숨겨주느라 온 식구가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는 서로가 영웅으로 보였다. 저녁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만의 사랑의 서사시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천사를 한 명 만나고 왔어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흔히 하늘의 별들이 일직선을 이루면 나타난다고 하는 운명 또는 숙명의 순간이었던 셈이다. 나는 그리스에서 올리브유와 페타치즈 그리고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 키워졌다. 내 어머니는 동시성의 원리에 따라 살고
숨쉬고 매일을 긍정한 분이었고 내 삶 또한 이미 그 시작에서부터 동시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아테네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그날 밤의 인연으로부터 5년 후 부모님은 결혼하여 내 언니 아리아나를 낳았다. 두 분은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함께한 삶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를 소외시켰고 이에 대해 어머니가 불평을 하면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며 폭발하곤 했다. 몇 년 후 어머니가 다시 임신을 하자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았던 부모님은 중절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고 어머니는 병원에 예약을 잡았다. 수술이 예정된 날 일찍부터 잠이 깬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을 뻗었다. 그날 아침 두 분이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는 바람에 어머니는 병원 예약 시간을 놓쳐버렸고 그 후 다시는 예약을 잡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나였다. 태어나기 전부터 동시성이 나를 돌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자라면서 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어 마치 실타래들이 교차하듯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은 자신이 미리 그려놓은 모양대로 당신을 움직여 테피스트리를 완성해 나간다. 예를 들어 12살 때 어머니가 내게 요가라는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요가가 나를 진정한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로 인도한 것처럼 말이다. 14살 때 나는 반 친구 중 한 명이 책상 나무에 글자를 새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R, A, D, A라는 글자였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런던에 있는 로열 연극 아카데미야. 난 여기에 가고 싶어 라고 했다. 그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나도 거기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자 어머니는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거기가 네가 갈 곳이야. 실제로 이후 몇 년 동안 내 앞에 그곳으로 가는 일련의 발판이 하나씩 놓여갔다. 우연한 만남과 완벽한 타이밍이 이어지며 나를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었던 것이다. 16살 때 어머니는 내게 카를 융의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인간 정신 안에 존재하는 행동과 감정의 보편적 패턴들, 즉 원형에 관한 내용이었다. 영어로 된 책이었고 당시 내 영어 실력은 그렇게 지적인 자료를 읽을 만한 수준이 못 되었음에도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융의 책을 계속 읽어 나갔다. 그로부터 15년 후에 내 언니는 그리스의 신들에 관한 책 저수를 의뢰받았고 나는 자료조사를 돕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신들이 가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신들은 내가 15년 전에 읽었던 그 원형들이 하나씩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어머니가 심어주신 씨앗은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스 신들에 관한 언녀의 작업을 도와준 지 10년이 지났을 때 나는 뉴욕에서 여신들과 나눈 대화라는 1인극을 집필하고 직접 공연하고 있었다. 그리스 여신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를 들려주는 공연이었다. 때마침 관객 중에는 당시 나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의 도움을 받아 나는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1인 공연은 비디오 테이프로 출시되었고 성견 지명이 있는 훌륭한 출판인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공연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써달라고 의뢰했다. 그 강력한 원형들이 다음 10년간 내 인생의 일이 되었고 그것들을 온전히 모두 엮어서 완성시키고 나자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이다.
내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동시성이라는 한우로의 시를 만든다. 이 실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게 더 큰 믿음과 자신감을 주었다. 동시성은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내게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고 매일매일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기대하게끔 만들었다. 동시성은 나의 DNA 속에 있으며 또 다른 모든 이들의 DNA 속에도 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느낀다. 동시성에 기대는 것이 내게는 제2의 천성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동시성 자체가 우리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동시성은 우리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실이다. 내게 있어서 동시성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언제나 형성되고 있는 인연이 물리적 세계에 현현된 것이다. 동시성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세계를 지탱하고 원자들을 움직이며 우리의 세포 속에서 살아 숨쉰다. 동시성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 신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해준다. 동시성은 우리가 살과 뼈라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증거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바닷속 섬들과 같다고 했다. 겉보기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 깊은 곳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섬들처럼 다 함께 모아보면 우리는 하나의 춤판을 구성하고 있다. 마음을 열고 삶이라는 이 춤판 속에서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가만히 놔두어라. 그러면 사랑은 우리의 스텝 하나하나를 완벽함으로 탈바꿈 시켜줄 것이다.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어떤 경외심이 느껴진다. 우리가 가지는 그 많은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속에서 모든 것은 얼마나 완벽하게 전개되는가. 우리는 모두 저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테네의 어느 거리에서 아가씨들과 청년들이 마주치기 전에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두 분은 아직 서로를 몰랐어도 더 큰 무언가는 두 사람을 알았기에 삶은 뒤에서 그들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조금씩 밀어주고 있었다. 언제나 해결책은 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어머니, 언니와 나는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극장에서 하는 조지 버나드 쇼의 연극을 보려고 집을 나서고 있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제 시간에 극장에 도착해서 7시 연극을 보고 저녁을 먹을 예정이었다. 엄마와 연극 보러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던 언니와 나는 좋아서 날뛰었다. 우리는 현관을 빠져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어머니의 얼굴에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쳤다. 핸드백을 아파트에 두고 나왔던 것이다. 문 열어주시면 우리가 가서 가져올게요. 언니와 나는 어머니를 재촉했다. 열 수가 없어, 어머니가 말했다. 열쇠가 핸드백에 있어. 언니와 나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는 극히 차분했다. 그날 저녁 계획을 취소하고 열쇠장이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는 달관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다른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곧장 아래층의 관리소장집으로 내려갔다. 그동안 이 아파트에 살면서 어머니는 관리소장의 가족들을 자주 도와주었다. 그 집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알아봐주고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도 도움을 주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삶의 본질이었다. 그러니 그날 저녁 어머니가 필요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즉시 들어준 것은 물론이다.
이걸로 장애물 하나는 해결 완료.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극장 앞에 내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표도 어머니의 핸드백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 글렀다고 생각했다. 연극은 매진이었고 설사 좌석이 있다 해도 표를 석 장 더 살 만한 돈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은가. 특히나 사람들을 완벽하게 매료시키는 이와 함께 있을 때는 말이다. 바로 어머니가 그랬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규칙이나 제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쌓아놓은 장벽들조차 허물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그의 능력으로 어머니는 매표소의 매니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매니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가 착석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고 나자 비어있던 새 좌석을 우리에게 주었다. 언니와 나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집에 도착하면 아파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연극이나 줄기잡구나 다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은 잠시 잊은 채 연극을 온전히 즐기고 근사한 외식까지 한 다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여전히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알지 못했지만 방법이 있을 거라던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 정말 우연히도 우리 아파트는 소방서 맞은편에 있었다. 어머니는 소방서로 건너가서 서장에게 우리 건물 3층까지 사다리를 좀 놓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해주었다. 그것도 서장 자신이 직접 사다리를 타고 우리 집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다음날 어머니는 맛있는 쿠키 한 쟁반을 보내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천성적으로 언제나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면 이상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정한 주고받음이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자유롭고 너그러운 똑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것임을 언니와 나에게 보여주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의 정신에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격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제고 필요할 때면 도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청할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뭘 바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보다는 네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하며 세상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게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리란 걸 한 점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선언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이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부탁이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폐가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일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해 라는 생각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뒤늦게 결정을 후회하는 일 또한 없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관리소장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었는데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또 어머니는 실패를 예단하지도 않았다. 표가 없어서 입장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그런 것들이 그날 저녁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런 장애물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머니는 그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신뢰와 진정성을 가지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면 아마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일이 저절로 풀렸던 것 같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누가 도와주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마치 마음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라도 놓여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만약 당신이 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구한다면 이제 당신 안의 그 바위를 치우고 무언가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어머니는 평생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파트 문이 잠겼을 때도, 딸을 영국의 최고 학교에 입학시킬 때도, 아파트 집세가 밀려 있는데도, 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경험시켜 주어야 했을 때도 그랬다. 그것이 전형적인 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문제거리들에 대한 걱정을 거부하는 모습,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가만히 앉아 마치 영혼의 귀를 기울이듯 간단하게 스스로에게 해답을 찾아내도록 주문했다. 지켜보는 이에게는 참으로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걱정에 빠지면 진정한 이 모습에서 멀어지게 돼. 그러면 효과적으로 뭘 해내기가 더 어려워지지. 그냥 걱정하는 걸 그만두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 덕분에 나 또한 세상은 끝없이 풍요로운 곳이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해결책을 선택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믿게 되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기꺼이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도움을 받기만 하면 말이다.